매출채권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각 구체적인 항목인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쓸 텐데, 이제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당의 기업의 사업 목적, 내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제조하는 회사냐, 뭐 서비스하는 회사냐, 그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 여기서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생기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방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가방을 파는 거래, 뭐 음료수 커피를 만든 사람은 커피를 파는 거래. 이게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야. 가방 만드는 사람이 가방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로서 저 이름이 되려면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거래,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매출하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분되는데, 이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라는 얘기. 그중 첫 번째 외상매출금 보겠습니다. 우리 외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야. 근데 쓸데없는 걸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을 외상으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쓰려면 외상매출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지. 근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되느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에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될 금액을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무조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여야 한다.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을어음. 받을어음. 어음인데 받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받을어음이란, 어음 받았다고 다 받을어음이 아닌 거야.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이 항상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뭘 하고 어음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쓸데없는 걸 팔고 어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그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를 우리는 받을어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 그리고 이 어음에는 이제 만기가 존재하는데, 그 지급 기일이, 즉 어음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거야. 아주 길지 않고. 그래서 날짜는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이니까 오늘이 이날이면 여기 뭐 2월 달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날짜 세는 게 아니라 요 날짜부터, 이 보통은 이제 12월 31일이겠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여기 안에만 떨어지면 되지.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앞에다가 장기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러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어음을 받아놓는 게 받으러움이다. 어음의 배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배서란 얘기는 등 뒤에다가 서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도 뒤로 하는 수용을 배영이라고 하듯이. 자,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음 소지인이 당의 어음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등 뒤에 서명해서 이제 갈 텐데, 원래 이제 만기까지 있다고 돈 받으면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떤 이유로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배서라는 행위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배서는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음의 뒷면에다가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기명날인해서 사인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주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약소금이 저 홍길동 앞이라고 돼 있는 약소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면인데, 이걸 내가 갖고 있다가 2,500만 원짜리네? 이거 남한테 주고 싶어요. 떠넘겨. 그러면 이제 뒷면에다가 홍길동이었죠. 홍길동이가 여기 금액을 임꺽정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럼 또 임꺽정이는 이수일에게 떠넘기고 이수일은 심순애한테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 뒤에다가 계속 서명을 해서 남한테 넘겨주는 걸 배서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다 서명했으니까. 자, 어음의 배서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 배서 양도,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을 위한 배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추심 위임 배서. 추심은 뭐야? 추심, 돈 좀 찾아주세요 하고 위임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돈 찾아주세요 하기 위해서 위임하고 서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 대금의 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에 내가 떼대가 갖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하고 이걸 은행에다 넘겨주는 것을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돈 찾아주세요 하고 서명해서 은행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이 찾아주겠죠. 자, 이 경우에 추심을 의뢰한 어음에 대해서는 내가 은행에다 추심을 의뢰한다고 사인해서 보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음이란 자체를 받으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수수료가 먼저 나가면 그냥 수수료에 된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돈 받으면 되겠죠. 그때 어음 없어지고 자산 증가시키고 이렇게 배서양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어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찾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떠넘기는 거야.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네가 기다려라. 이렇게. 그걸 보고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뒷면에 서명하고 또 넘겨주는 거예요. 자, 배서양도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양도하는 시점에서 내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어음 할인 보겠습니다. 배서의 세 번째,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어음을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수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심위임 배서는 만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돈 어음 주고 돈 찾아주세요 하고 수수료 내는 건데 이거는 만기가 한참 남았어. 그럼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가 사인해서 주고 난 좀 돈 좀 땡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어음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이 그냥 다 주지는 않을 거니까 할인료라는 걸 빼고, 자, 할인료는 받으러움의 만기 지급 금액에 대한 신용 제공 기간 동안의 선이자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로부터 만기가 90일이 남은 어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90일 후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이면 은행이 지금 당장 돈을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90일 땡겨줬으니까 90일에 대한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적용해서 90일치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만 주는 거야. 그 차액이 이제 할인료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셨죠? 뭐 시험에서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자, 어음이 얼마짜리냐? 어음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며칠 땡겨다 쓰냐? 저는 365일 중에 90일 땡겨다 씁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적용할 이자를 얼마를 선택하느냐? 은행은 이런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더라. 그렇게 계산한 게 이제 할인료란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보통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계산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잖아. 은행이 계산해서 할인료 까고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거래는 해당 금융자산의, 표현이 어려운데,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 나의 통제권이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아니, 양수인은 은행이지.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줬는데, 은행이 이걸 갖고 받았는데, 어떤 제약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매각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양수인한테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매각한 걸로 본다.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 봅시다. 보통은 매각 거래니까. 자,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매각 거래는 어음을 은행에다 주고 할인료 빼고 나머지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했다는 얘기는 어음이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을 곧바로 빼버립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받겠죠. 근데 수수료를 빼고 받잖아. 그죠?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때 그 수수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처음 하시는 분이 어려워하던데 이름은 뭐 적당한 이름을 지어놨겠지. 이게 뭐냐? 매출채권이잖아. 큰 틀에서. 근데 이 매출채권을 어떻게 했는데 매각했어. 처분했어. 그리고 비용이 생긴 거지. 근데 저거를 매출채권 처분 비용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주 나와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려워하나 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을 꾼 걸로 보겠다. 이게 이제 차입거래거든요. 차입거래면 자, 어음이 나갔는데 받을 어음을 빼는 게 아니라 어음은 내 거니까 그냥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꾼 것이 돼. 어음을 담보 잡힌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나서 수수료 빼는 거 똑같은데 그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냥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음 담보 잡히고 돈 꾼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매각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음 할인하면 받을 어음 빼고 그때 쓰는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 거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게 다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이 만기일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은행에서 특별하게 어음이 부도나지 않은 이상은 나는 회계처리 할 게 없지. 그냥 끝났으니까 만기일에 은행이 가져가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만기일에 어떻게 해? 만기일에 이 부채를 갚아야 되고 어음이 사라져야 되겠지. 받을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받을 어음 돈 받았을 거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을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매출, 채권, 처분. 예제해 보겠습니다. 받을 어음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돼서 추심료를 빼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받을 어음이 왼쪽에 있겠죠. 이게 만기일에 추심돼서 빠진대. 받을 어음 빼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니까 수수료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 40 빼고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가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추심 위임 배서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철상해에 외상 매입금 6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쪽에 있죠. 이걸 결제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창제상해 발행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합니다. 여기 있던 거를 떠넘겨주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입금 이쪽으로 없어지고 받을 어음 이쪽으로 빼고 이 배서 양도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볼게요. 창제상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50만 원을 그럼 이게 무슨 이름이겠냐? 받을 어음이겠지. 서울은행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료 2만 원을 빼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고 매각 거래로 하시래요. 받을 어음 빼고 매각 거래니까 이쪽에 돈 받고 당좌예금 나머지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수철상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이 있는데 그 뭐야 저기가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잖아. 왼쪽에 서울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는데 이번에는 차입거래로 하시래요. 한번 해볼래? 차입거래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받을 어음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야? 부채가 생기는 거야. 부채. 단기 차입금이 생기고 이때 쓰는 이름은 이제 그냥 이자 비용인 거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고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차입거래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라고.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국제 간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당연하죠. 이제 내국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외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외화 거래라는 얘기는 대금의 수치, 돈을 받거나 주는 게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제 외화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 게 아니지. 대부분 다 이제 달러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외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달러로 받았다고 10달러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뭘 해야 되겠어요?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화 거래를 설명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 돈 받는 거는 이건데 여기다 이제 원화를 곱해가지고 얼마인지를 할 건데 이 원화의 환율을 언제 걸 쓸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한 얘기. 자, 거래 발생 시점 보겠습니다. 자,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외화를 뭐 $10,000의 물건을 팔았다든지 외상으로 팔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발생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시고 그래서 장부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말에 환율이 계속 움직이죠. 이게 안 받고 계속 있다가 이제 결산에 걸렸어.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 현재 외화 채권이 있거나 채무가 있으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시고, 예? 이때 이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달러당 1,000원일 수 있는데 이게 뭐 1,200원을 오를 수도 있고 900원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환산을 해가지고 장부상 표시된 외화 채권 채무와 이때 기록했던 것과 지금 기말 결산 시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그 이름은 이익이 났으면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으면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손해나면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 진짜 현금으로 받게 되거나 줘야 되거나 그러면 외화 채권 채무의 대금을 직접 진짜 받거나 또는 줘야 할 때는 그 거래가 종료되는 그래서 거래가 종료될 때는 그 거래 종료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때 환율과 이때 환율이 달라서 벌어진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이고 또 이때와 이 진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환율 차이가 벌어지면 그때의 그 차이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름 헷갈리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기말에는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한 예제 보겠습니다. 자, 1년도 8월 1일에 $10,000의 제품을 수출합니다. 대금은 다음 연도 2월 10일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동일자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제품을 수출했고 돈을 나중에 받으잖아.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은 $10,000 곱하기 1,000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발생 시점 환율로. 두 번째, 자, 외화 채권 하나 생겼고요. 자, 9월 1일에 6개월 만기로 $10,000를 차입을 하는데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10,000가 동일자의 환율은 1,010원입니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1,010만 원이라고 넣고 빌린 거지.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1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요 부채 생겨 있는 거예요. 채권 하나, 채무 하나. 자, 그럼 이제 기말에 환산을 해야 되겠죠. 자, 12월 30일 현재 결산시 환율은 1,020원입니다. 우리가 1,000원, 1,010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오르고 있으면 자산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부채를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거지.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얘부터 환산을 할게요. 20원이 됐으니까 1,02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은 20만 원 늘려서 1,0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늘리고요. 그래서 합쳐서 1,02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이 부채가 1,020원이 돼야 되니까 요 10원이었잖아요. 10원 더 늘려야 되겠지. 부채를 10원 더 늘려. 그래서 합쳐서 1,020만 원이 되게. 이때 쓰는 이름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얘기네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산 이익이 생기는 거고 부채를 갖고 있으면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환산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월 10일에 외상 매출금 $10,000가 회수되는데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제 회수합니다. 동일자로 환율은 1,030원이야. 자, 요 스토리를 보니까 얘가 생겼을 때 1,000원에서 1,000만 원 잡아놨고 환율이 20원 튀어서 1,020만 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1,020만 원이 사라져야 되겠지. 20만 원이 사라지는데 돈은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보통 예금에. 그거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쓰는 이름이 외환 차익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잡혀있는 1,020만 원 빼고 들어오는 돈은 1,030만 원. 그 차이는 외환 차익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차익금이 있었죠. 여기 차익금이 1,010만 원이었던 부채가 환율이 올라서 1,020만 원이 됐어 이제. 근데 오늘은 또 뭐야? 1,040만 원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빼요. 빼고 단기 차익금 1,020만 원 잡힌 거 빼고 돈은 1,040만 원 줘야 돼. 더 나갔지. 이때 쓰는 이름은 이제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손해났네요.